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11, 1956년 2월, 미국과 소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2기 항공정찰로 소련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2개, 12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사일 갭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견 사실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외정보위원회를 설치한다. 해외정보위원회 BCP야, BCFIA, Board of Consultant on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1961년 4월에 케네디가 피그만 침공을 하고 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외정보위원회를 대통령 국외 혹은 대통령 해외 정보자문위원회로 바꾼다. PFIAB, President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 국외 정보자문위원회 PFIAB는 DIA의 설립을 권고를 하고 1979년 소련의 능력과 의도 분석을 위해 A팀 대 B팀의 경쟁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1961년 10월 달에 국방정보국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를 설립하고, 이것은 케네디 PFIAB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 PFIAB의 권고와 그리고 맥나라마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 국방정보국이 1961년 10월 달에 설립이 된다. 그러니까 피그만 침공 실패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설치한 게 국방정보국 다이아가 되겠다. 이후에 1976년 포드 대통령이 정보감독위 IOB를 설치하게 되고, 이제 별도로 설치하게 된 건데,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다시 정보감독위 IOB를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원회 PFIAB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정보자문위 PIAB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외정보위원회 BCP야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61년 4월달 케네디 피그만 침공을 실패하고 난 후에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원회 PFIAB로 개칭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PFIAB는 나중에 다이아의 설립과 그 다음에 1979년에는 소련의 능력과 의도 분석을 위한 A팀 대 B팀 경쟁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피그만 침공 실패 후 6개월 지나고 1961년 10월 달에 국방정보국 다이아가 설립됐는데, 이것은 케네디 PFIAB, 그러니까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또한 맥나라마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정보국 다이아가 설립된 것이다. 이후에 이제 1976년 포드 대통령이 정보감독위원회 IOB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다시 이 정보감독위원회 IOB를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원회 PFIAB의 소속 분과위원회로 흡수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국외정보자문위원회 PFIAB는 부시 대통령이 피아브 대통령 정보자문위, 그러니까 해외란 말, foreign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정보자문위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956년부터 1971년 사이 미국 코인텔 프로 카운터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 당시 이제 FBI 후보 국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 코인텔프로는 일종의 방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진 좌경 웨더맨,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지도자 회의의 주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KKK, 쿠 클럭스 클랜, 아메리칸 나치 파티, 블랙 팬더스, 아메리칸 인디안 무브먼트, 인권단체, 반전운동본부, 흑인 인권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 방첩 비밀 공작 활동을 했었다. 여기서 적극적 방첩 비밀 공작 활동이라 해서 적극적이란 말이 뜻하는 게 검열, 불법 수색을 했다는 거하고 혐의 조작을 했다는 거하고 제보자 조작을 했다는 거, 이걸 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다. 검열 불법 수색, 블랙백 잡스, 혐의 조작, 배드 재킷, 제보자 조작, 스니치 재킷, 인포먼트 제보자. 이것이 이제 1971년까지 벌어지는데, 다시 검열 불법 수색, 블랙백 잡스, 혐의 조작, 배드 재킷, 그 다음에 제보자 조작, 스니치 재킷, 인포먼트 제보자. 그 다음에 1956년 소독 체코 알프레드 프렌젤 소독 의원이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의 의원인데, 이 소독 의원 알프레드 프렌젤이 체코의 정보기관인 STB의 과거 공산당원 활동사실 폭로 협박을 받고 서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1956년도 알프레드 프렌젤 서독 의원, 국방위 소속의 서독 의원이 체코의 정보기관인 STB가 과거에 공산당원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스파이 활동을 했었다. 알프레드 프렌젤 서독 국방위 의원. 1956년 3월 27일 한국 777 부대 Defense Security Agency가 창설된다. 시그인트 신호정보 활동을 했는데 미국의 NSA와 협조를 한다. 이 백두정찰기하고 지상감청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백두정찰기는 2000년에 RC-800B 이라는 비행기인데 그 12km 상공에서 떠다니면서 운용을 하는데 8대가 있으며 신호정보 활동을 한다. 이 백두정찰기는 그 북한군 통신의 75%를 수집해서 국방부, 합참, 작전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한다. 이 백두정찰기하고 비교할 개념으로 금강정찰기 RC-800G, 백두정찰기는 B가 들어가는데 RC-800B, 금강정찰기는 G가 들어간다. RC-800G 영상정보활동. 다시 백두정찰기는 RC-800B 12km 상공에서 운용을 하고 신호정보활동. 그 다음에 금강정찰기 RC-800G 요것은 이제 영상정보활동, 이민트 활동을 합니다. 777 부대가 창설되기 전에, 그러니까 1956년 전에 두 달 전 이제 1월 10일 날 한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설치된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7년 팔콘 2000S 항공정찰기 두 대가 프랑스 다소사에서 들어와서 고고도 신호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호정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팔콘 2000S 항공정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정찰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참고로 징후 계측정보, 그러니까 매스인트 측정정보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징후 계측정보 활동, 매스인트는 정보사령부, 그러니까 777 부대가 아니라 정보사령부 제어계측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시 징후 계측정보, 매스인트 측정정보는 정보사령부 제어계측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징후 계측정보는 이제 정보사령부 제어계측정보실. 그 다음에 777 부대는 이런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활동을 하는데,
백두 정찰기와 팔콘 2000S 항공 정찰기를 사용하고 이제 영상 정보 활동에는 금강 정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1956년 11월 10일까지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넘게 지속이 되는데 17일간 공산당 일당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다. 근데 소련이 개입을 해서 1989년 공산국제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민주화 운동. 1957년 10월 4일 소련과 카자흐스탄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다. 여기서 이제 스푸트니크는 동반자라는 의미인데 그 이전에 1954년에 소련의 ICBM R7이 이제 개발되었고 이제 57년 10월 달에는 이제 스푸트니크 동반자 1호가 발사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달 한 달쯤 있다가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된다. 이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라는 이름을 가지는 개가 탑승되었습니다. 이후에 1996년까지 804회에 걸쳐 이런 발사 실험이 있었다. 이 중에 이제 34번 실패를 했는데 실패율을 계산해 보면 한 4.2% 정도 실패를 했었다. 소련의 이런 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제니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1962년 4월달까지고 그 다음에 4세대는 얀타르 74년 12월달까지 그 다음에 코메타 1981년 2월달까지 그 다음에 5세대도 있고 6, 7세대도 있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명은 알 수가 없다. 하여튼 제니트 1, 3세대 얀타르 4세대 그 다음에 코메타 제얀코 제니트 얀타르 코메타 그 참고로 원자력 레이더 해양 정찰 위성 프로그램 로사트라고 하는데 레이더 오션 레코너센스 세틀라이트 이런 것도 있다. 제니트 혹은 제니스 was a series of military photo reconnaissance satellites launched by the Soviet Union between 1961 and 1994. To conceal their nature, all flights were given the public Cosmos designation. 그죠? 위장 명칭 자체는 이제 전부 다 코스모스. 1958년, 57년 이렇게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를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국방성 산하에 알파를 설치해서 군사 기술 발전 기초를 연구하도록 했다.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리고 1958년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인데 CIA와 미 공군의 공동 정찰 위성 개발 코로나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한 게 58년이네. 위장명은 이제 디스커버리 과학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58년 1월 31일 Army Ballistic Missile Agency 육군 탄도 미사일국이라는 곳에서 위성을 쏜다. 익스플로러 1호라는 위성을 발사를 한다.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1958년 7월 2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사를 설립하도록 한다. 이름으로써 미소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0월 달에 1958년 10월 1일 혹은 1958년 7월 29일 어쨌든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할 때인데 나사를 설립해서 아폴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근데 이게 나사를 설립한 게 58년 10월 1일이란 말인지 아폴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게 58년 10월 1일이란 건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 표현이. 혹은 어떤 자료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설립했다라는 기록도 나오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월 20일부터 그러니까 61년 1월 19일 이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을 했었는데 하여튼 케네디 대통령이 61년부터 63년 11월 22일 이 암살될 때까지 재임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을 때 나사 설립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다. 아폴로 프로그램도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이제 58년 10월 혹은 58년 7월 29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 케네디 상원 의원 사이에 미사일 갭 논쟁이 있었다. 케네디 상원 의원은 메카시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용한 그런 메카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다. 주요했다. 이때 1950년대 소련 전폭기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의 배치 상태를 과대평가했다. 공포심이 크면 클수록 상대의 위협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니까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게 됩니다. 비교할 개념으로 60년대 말에는 소련의 ICBM 증강 속도를 과소평가했었다. 그리고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는 소련의 미사일 배치 속도를 과소평가했었다. 그리고 1967년에서 1972년 사이 소련의 미르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하여튼 미르V 하고 이동식 ICBM의 배치 상태, 그다음에 전폭기, 국방물자 조달 상태,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했었다. 그리고 1970년대 소련의 SLBM Submarine,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인데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것의 증강 속도를 과소평가했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 소련의 미사일의 정확도, 방위비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었다. 놀라운 점은 과소평가를 했다, 과대평가를 했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자료를 어떻게든지 나중에 다시 찾아냈다는 점이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1959년 미국이 아틀라스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한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정부는 소련을 자극한다거나 국내의 군사비 삭감, 이런 것을 이제 우려해서 미국의 우위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숨긴 것이다. 우위를 숨기고 그 결과 미국 내 반공성향 우경화가 이렇게 진행되게 된 것이다. 1960년 5월 1일 소련이 미국의 U2기 드래곤 레이디, 지금도 이제 한반도에 하늘에서 떠다니고 있는데 U2기가 격추되고 있다. 그래서 U2기의 조종사 게리 파우저가 체포되고 아이젠하워가 U2 항공정착의 존재를 공개하게 됩니다. 몇 달 있다가 60년 8월 2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NRO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국가정찰국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찰계획을 이제 미 공군, CIA, NSA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8월달 1960년 8월 31일 코로나 정찰위성을 이렇게 발사를 한다. 키홀 1 코로나 정찰위성 60년 8월 31일. 익스플로러 위성이 58년도에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58년도에 익스플로러 1호 위성이 육군 탄도미사일국 Army Ballistic Missile Agency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스푸트니크 동반자 1호가 이제 발사된 건 57년이고 익스플로러 1호 위성은 그냥 날리기만 한 것 같고 코로나 이거는 이제 정찰 위성, 그러니까 정찰 실질적인 어떤 정찰 활동을 한 위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961년 9월 6일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61년도 1월 22일부터인데 하여튼 1월 30일이라고 보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여튼 재임 기간 중에 9월 6일 NRO를 또 설립했다라는 또 그런 내용도 나온다. 그러니까 NRO의 설립 연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그러니까 60년 8월 25일 이때 설립을
창설을 했다라는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61년 9월 6일, 61년 9월 6일 날 이제 NRO를 설립했다라는 자료도 있다. 그래서 NRO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61년 활동 개시, 인셉션, 활동 개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에서 활동 개시라고 해놨으니까 활동 개시는 이제 61년이고 아마 창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8월 25일 이렇게 창설한 걸로 보인다. 영상 정보 활동을 했대. 국가 정찰국이니까 영상 정보 활동 위주로 했고 CIA와 공군 간 정찰 업무 협조를 담당했대. 그리고 1962년 파피라는 신호정보위성이 발사됩니다. 파피 신호정보위성. 그다음 62년에 미국이 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Office를 설립해서 컴퓨터 기초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62년 2월 10일 소련에서 이제 체포된 U2기 조종사 게리 파워즈를 이제 베를린에서 소련의 루돌프 아벨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보원인데 체포되었다가 루돌프 아벨을 게리 파워즈 조종사와 교환을 한 것이다. 참고로 이제 아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발적 협조자, 워크인 자발적 협조자라고 해서 모스크바 항공연구소 기술자인데 이제 레이더, 스텔스 기술, 전자유도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을 CIA에 넘긴 정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960년 미국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Bell described himself as a socialist in economics, a liberal in politics, and a conservative in culture. 다니엘 벨은 자기 자신을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자,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 문화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벨이 1960년도에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걸 쓰고 난 후에 76년 이제 후기 산업사회, The Post-Industrial Society 혹은 탈산업사회를 저술하게 됩니다. 1957년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라캄 혹은 르캄이라고도 하는데 과학관계국이 창설됩니다. 근데 이 57년도에 이제 창설된 국방부 산하 라캄 과학관계국은 1986년 그러니까 30년쯤 좀 못 돼서 미국 해군 정보국 조나단 폴라드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1958년 대만, 중국, 미국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중국이 근문도, 즉 진먼섬을 공격한다. 이제 한자로 이제 근문도라고 하고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진먼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1954년도에 그러니까 4년 전인 54년도에 1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고 이제 2차 대만 해협 위기로 이제 1958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후에 1995년에서 96년 사이에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중화민국 그리고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 사이에 이제 군사 충돌 위기가 95년, 96년 사이에 있었다. 이제 1994년도에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사망을 했었고 1959년 1월 한국 국방부 중앙정보위원회가 설립된다. 중앙정보부라고도 불렀었는데 국방부 79호실이라고 해서 이 책임자는 이제 이후락 준장이었고 이 이후락 준장의 군번이 10079였다. 그래서 이제 79호실, 국방부 79호실. 이 국방부 중정이 그러다가 그 이전에 이제 1959년 국방부 중정위를 설립하기 바로 며칠 전에 CIA 간부가 김정일 국방장관에게
정보협력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제의를 했었다. 만들어 보라는 이런 제의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중정위가 설립된 것이다. 1960년 3월 15일, 그러니까 1년쯤 지나갔고 3.15 부정선거가 발생한다. 그리고 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터지고 이제 열흘 있다가 이승만이 하야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국방부 중정위도 함께 해체돼 버린다. 그러다가 61년 1월 혹은 60년 11월 11일경 이 장면이 CIA 한국 지부장 실버의 건의로 총리 직속 중앙정보연구회 혹은 중앙정보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된다. 건의는 이제 CIA 한국 지부장 실버가 이제 건의를 한 거고, 설치는 이제 총리 직속으로, 그 명칭은 이제 중앙정보연구회 혹은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총리 직속이었는데 연구실장으로는 이후락을 이제 임명하고, 예산은 이제 또 총리실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근데 5월 달에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이 발생한다. May 16 coup, 5.16 군사 정변. 그리고 4일 후에 1961년 5월 20일 중앙정보부 KCIA가 설립된다. 그러면서 KCIA 중앙정보부가 설립되면서 해외 담당 부서로 중정연구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흡수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해외 담당 부서로서 이제 중정연구위원회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총리 직속에 있었던 기관인데 이제 아예 중앙정보부로 가져온 것. 이 중앙정보부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뀔 때까지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된다.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법 제18조 그리고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보부가 발족이 된다. 그러니까 법률은 나중이죠. 김종필이 주도를 했고 군 정보수사기관 및 검경을 지휘감독했다. 정보수사 조정감독도 했었다. 자, 군 정보수사기관 그리고 검경을 지휘감독하고 정보수사 조정감독을 했다. 1960년 8월 콩고 CIA가 개입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다. 반식민주의 지도자 패트리스 루문바 수상을 살해하고 조셉 모부투 군부가 집권하게 된다. 다시 콩고에 CIA가 개입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반식민주의, 민족주의라고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반식민주의 지도자 패트리스 루문바 수상을 살해를 하고 조셉 모부투 군부가 집권하게 된다. 1960년 8월 31일 혹은 1959년 2월 미국 코로나, 위장명은 이제 디스커버러 키홀 1 코로나 정찰 위성이 발사된다. 이 발사가 1959년 2월 달에 있었다 혹은 60년 3월 8월 31일 날 있었다 기록이 다양하게 나온다. 일단 62년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필름을 정찰 위성에 담아가지고 올려서 이제 하늘에서 찍게 한 건데, 필름만 무게가 9.1kg. 해상도는 이제 15m고, 그리고 이제 필름이 이제 땅에 이제 떨어지면 낙하되면 그 사진을 캡슐을 이제 회수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1956년 혹은 1962년 2월 21일 퍼렛이라는 위성이 발사가 되었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초의 신호정보위성으로 보기도 한다. 이 퍼렛 위성은 1956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1962년 2월 21일로 나타나는데, 소련의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게 58년이니까 만약에 56년에 발사됐다면 오히려 소련보다 더 빨리 발사가 된 건데 숨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자료는 56년도라는 자료가 아주 많이 있다.
하여튼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이라고 하고 사모스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전자적으로 필름을 스캔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캡슐을 이렇게 떨져서 그걸 주워오는 방식이 아니고 이 전자적으로 필름을 스캔해서 전파로 연결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 라디오 링크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낙하 사진 캡슐 회수 방식보다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During this period, the rival Corona program, which saw its first launch in February 1959, began operation. Samos emerged as a more advanced satellite with additional capabilities that, due to its large mass, would be launched on the Atlas Agena booster instead of the Thor Agena. While Corona took photographs and returned them to Earth in a film capsule, Samos would instead electronically scan its film and beam images down by radio link.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진을 촬영해서 필름 캡슐로 지상 낙하 회수 방식이었으나 이 사모스 프로그램의 포렛은 전자 스캔 영상을 전파 링크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다. 58년 익스플로러 위성이 이제 육군 탄도 미사일국이라는 곳에서 발사가 되었고 1960년 8월 12일에는 나사에서 최초의 통신 위성인 에코1을 발사했다. 이거는 풍선 형태로 이제 그냥 날려 보낸 건데 이건 정찰 위성은 아니고 이제 통신 그러니까 우주 저 먼 곳까지 이제 날려 보내가지고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알아보는 역할을 한 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풍선으로 쭉 멀리 올린 것. 나사 최초의 통신 위성 에코1 1960년 8월 12일. 그러니까 1962년 2월 20일 퍼렛 위성이 이제 올라가는데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으로 보고 사모스 프로그램 중 사모스 F 프로그램 그러니까 엘린트 퍼렛 레코네센스 사모스 F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이 사모스는 이제 Satellite and Missile Observation System 위성하고 미사일 관측하는 체계고 사모스 F 프로그램은 이제 엘린트 퍼렛 레코네센스 코드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전자적으로 필름을 스캔해서 전파 연결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1962년 7월 10일 AT&T 이제 상업용 회사인데 이 최초의 상업용 통신위성 텔스타1이 발사가 됩니다. 유럽과 TV 생방송 송신을 하는데 이 62년 7월 10일 날 보낸 이 통신위성 텔스타가 유럽하고 TV에 생방송으로 송수신을 쏠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상태가 이미 그 전에 개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비교할 개념으로 1962년 12월 13일 파피 위성이 또 보내진다. 요걸 또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이라고 보는 책도 있다. NRO 국가정찰국 여기서 이제 주도를 했고 71년까지 7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67년 제니트가 또 이제 발사되는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 여기 소련 위장명은 이제 코스모스 번호는 189, 코스모스 189. 이게 소련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으로 보고 관리는 이제 구루에서 했다. 그 다음에 68년 캐년이 발사가 되는데 그 캐년 위성은 최초의 통신정보 수집 위성. 그러니까 위에 에코1 요거는 이제 신호 그러니까 통신만 하는 이 그런 위성이었는데 나사에서 발사한 요것은 정찰 활동을 한 거다. 캐년 통신정보 수집 위성. 독일의 바드 아이블링 지상 통제소에서 관리를 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한다. 1975년 NRO가 리올리트 위성 암호명을 아쿠아게이트로 개명한다. 그러니까 리올리트 위성이 언제 발사된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발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걸 암호명 자체를 이제 아쿠아게이트로 개명을 한다. 정지정보 위성으로 원측 정보, 탤런트, 그러니까 무기 체계나 속도, 온도, 연료 소모량, 유도 장치의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해내는 탤런트, 원측 정보, 혹은 원격 측정 정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 정보하고 그 다음에 커민트, 통신 정보, 그러니까 감청 기능도 있었다. 다시 1975년도에 국가정찰국이 리얼리티 위성 암호명을 아쿠아게이트로 개명한다. 근데 이 아쿠아게이트, 즉 리얼리티 위성은 정지정보 위성으로 원측 정보, 즉 탤린트 하고 그 다음에 통신정보, 커민트 활동을 했었다. 소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레바논 이런 곳에 VHF, UHF, 단파 주파수를 이용하는 전화와 무선 통신을 감청했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1978년 샤렛 위성이 발사된다. 이 샤렛 위성은 나중에 이제 암호명을 보텍스, 그 다음에 머큐리, 사버머, 샤렛, 보텍스, 머큐리 이렇게 바뀌는데 NSA가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아쿠아게이트 위성은 이제 NRO 국가정찰국에서 이제 주도를 했고 샤렛은 이제 NSA에서 영국의 매니드 힐 지상통제소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1991년 사마귀 폭풍 작전, 그리고 사마귀 방패 작전에서 활약을 했다. 샤렛, 나중에 보텍스 머큐리, 이제 관리는 이제 NSA.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곳은 영국 매니드 힐 지상통제소. 이제 비교할 개념이 리얼리티 위성, 아쿠아게이트, 이거는 NRO에서 한 거고, 탤린트와 커민트. 그리고 1985년 매그넘이 발사되는데, 이거 나중에 오리온이라는 것으로 이제 암호명을 바꾸고, 디스커버리호에서 발사했다. 스텔스 교란 대응 장치. 그러니까 스텔스 교란 장치가 아니라 그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스텔스 교란 대응 장치. 그 직경 100m 펼치면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원측 정보 활동을 한다. 탤린트. 여기서 VHF라는 말이 있는데 초단파로 30에서 300Hz 정도의 파장은 1에서 10m. 아날로그 TV와 FM 라디오, 그 다음에 지상파 DMB, 무전기 전송 이런 것에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초단파 VHF인데 요거 신호하고 휴대폰의 신호 1985년도에 그 다음에 무선 자료 송신 이런 것들을 감청했다. 자, 매그넘, 나중에 오리온. 같은 해 1985년 점프쉿 또 발사된다. 트럼펫. 머큐리 그 위에 샤렛, 보텍스, 머큐리. 요 머큐리 위성하고 그 다음에 오리온 위성이 수집하지 못하는 신호 정보를 감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거다. 이제 비교할 개념으로 이올사트, 엘린트 오션 레커너선스 세틀라이트가 있는데 이올사트 전자정보 수집용 해양 정찰 위성이 되겠다. 해양 정찰 위성 이올사트. 레이더 방출 전자파를 추적한다. 그리고 탐지 공간의 폭, 그 다음에 운용 범위 등 그 성능과 재원을 파악해서 스텔스 작전을 지원하는 게 이 바로 전자정보 수집용 해양 정찰 위성 이올사트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텔스 작전도 지원을 하지만 통화량 분석, 트래픽 애널리시스 요것도 하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는 위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1995년 멘터가 발사되었다. 1960년 9월 26일 미국 TV 대토론 The Great Debate 상원의원 케네디와 그 당시의 부통령 닉슨 사이에 TV 대통령인데 61년 1월 19일이 되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대선 토론을 한 거다. 라디오 청취자는 닉슨을 그리고 TV 청취자는 케네디를 낫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근데 TV 시청자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니까 케네디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이후 대선에서 이제 케네디가 당선된다. 이때부터 TV 영상의 허구성 논란이 시작된다. 한 40년 지나고 2000년 미국 대선 TV 토론에 딱딱한 엘리트 이미지의 엘 고어보다 저돌적 인상의 비전을 제시한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됐다. 그리고 2008년 미국 대선에는
여론의 중심이 인터넷으로 이동한다. 오바마는 SNS를 활용해서 Change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변화 뭐 이런 걸 제시하고, 그리고 또 오바마 걸이라는 한 여자가 I got a crush on Obama 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히트를 쳤다. 1961년 1월 7일 미영 소폴, 미국, 영국, 소련, 폴란드 CIA의 MI5에 영국 왕립 해군 해저 전술 장비 실험 정보가 소련으로 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폴란드 비밀경찰 유비에 근무하는 간첩 미하일, 이제 암호명은 이제 스나이퍼인데, 이 미하일이라는 CIA의 이중 간첩, 이제 폴란드 비밀경찰 유비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건데, 소속은 이제 CIA에서 보낸 이중 간첩이란 말이지. 근데 이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CIA가 미하일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제 CIA가 정보를 영국의 MI5에 이제 정보를 하나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영국 왕립해군 해저 전술 장비 실험 정보가 소련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Information was reaching the Soviets from the Admiralty Underwater Weapons Establishment and HMS Osprey at Portland, England 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넘어간 거다. 그리하여 이제 MI5가 조사를 해본 결과 코넌 트리피모비치 몰로디, 그러니까 몰로디 이제 가명은 이제 고든 론즈데일인데 포틀랜드 스파이링이 이제 검거가 된다. 그러니까 포틀랜드 스파이링이 검거된 계기가 된 게 이게 왕립 해군 해저 전술 장비 실험 정보가 소련으로 도달한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MI5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곳은 CIA고, 그리고 CIA는 다시 그 폴란드 비밀경찰 유비에 근무하고 있는 이중간첩 미하일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다. 어쨌든 이 포틀랜드 스파이링이 검거가 됐는데, 역시 이제 코헨 부부는 피터, 헬렌 크루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해리 호튼, 그 다음에 에델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원으로서 포틀랜드 스파이링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시 코넌 트리피모비치 몰로디, 그 가명 고든 론즈데일의 포틀랜드 스파이링이 검거됐다. 포틀랜드 스파이링의 코헨 부부, 즉 피터, 헬렌 크루거, 그리고 해리 호튼, 에델 지. The most famous examples of the use of illegal resident spies who operate in a foreign country but without the cover of their embassy. 그러니까 without the cover of the embassy, 대사관 지원 없는 불법 체류 간첩 사례가 되는데, its members included Harry Houghton, Edel G, Gordon Lonsdale, and Maurice and Rona Cohen. Maurice and Rona Cohen은 이제 피터 앤 헬렌 크루거를 가리키고, 피터 앤 헬렌 크루거는 코헨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포틀랜드 스파이링에 소속된 사람 코헨 부부, 피터 헬렌 크루거, 그 다음에 해리 호튼, 에델지. 그 다음 61년 미국 도미니카 CIA가 친미 성향 독재자 트루히오 대통령을 암살한다. 그러니까 트루히오 대통령은 이제 1930년부터 이렇게 재임을 했었는데 61년 5월 30일 날 암살됐으니까 31년간 독재를 한 것이다. 도미니카에서. 근데 이 친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암살을 한 이유는 그 부패로 인해서 쿠바와 같은 어떤 혁명이 발생할까봐 예방 조치로서 이제 암살한 거다. 이후에 1961년 11월 케네디가 해병대를 파병해서 친미 성향의 발라구어를 지원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텐데 이때 이제 발라구어를 지원한 거다. 63년 2월 달에 총선을 하는데 그 보시가 승리를 한다. 그리고 보시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1963년 9월달, 그러니까 7개월 있다가 CIA가 또다시 도미니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보시를 퇴진시켜버립니다. 1961년 5월 30일 미국 도미니카 CIA가 친미 성향 독재자 트루히오 대통령을 암살했다.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 조중우호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중우호 조약에는 북한의 전쟁 발발 시 중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인도적 지원작전, 평화유지작전, 환경통제조치작전. 다시 인도적 지원작전, 평화유지작전, 환경통제조치작전. 근데 여기 환경통제조치작전은 전쟁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이제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이제 핵 문제가 발발하게 되면 국경 오염 방지 명목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다. 환경통제조치작전. 1961년 12월 15일 미국, 영국, 소련, 핀란드 KGB의 요원 골리친이라는 KGB의 요원이 있는데 이 골리친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제 망명을 해온다. 캠브리지 5인방을 포함한 미국, 영국 정보기관의 이중 스파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다. 근데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제 4명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5번째 이중간첩 이게 누군지 그 확정이 곤란해서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간첩 사냥이 시작된다. 혼란스러운 다수의 영상들, wilderness of mirrors, 서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정보기구 내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CIA 콜비 국장 그리고 CIA 초대 방첩국장인 제임스 앵글턴도 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5번째 이 인물이 간첩이 누구냐? 콜비가 아니냐? 아니면 초대 방첩국장인 제임스 앵글턴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받았다. 근데 참고로 그 제임스 앵글턴 혹은 엔젤턴이라고 하는데 이 CIA 초대 방첩국장 제임스 앵글턴은 54년부터 75년 사이에 재임을 했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골리친 KGB 요원 골리친이 이제 망명해서 제보를 했으니 한참 이제 앵글턴 방첩국장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1974년 세이무어 허쉬 기자의 뉴욕 타임즈 CIA 국내 방첩 활동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사임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임스 앵글턴의 사임은 골리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 일단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두고 하여튼 제임스 앵글턴도 의심을 받고 그리고 의심을 받을 때가 골리친이 이제 왔을 때이다. 그러니까 제보를 했을 당시이다. Seymour Hersh published a story in the New York Times about domestic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under Angleton's direction against anti-war protesters and other domestic dissident organizations. Following this, Angleton's resignation was announced on Christmas Eve of 1974, just as President Ford demanded that Colby report on the allegations and as various congressional committees announced that they would launch their own inquiries. Angleton told reporters from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hat he was quitting after 31 years because my usefulness has ended, and the CIA was getting involved in police state activities. Three of Angleton's senior aides in counterintelligence, his deputy Raymond Roca, executive officer of the counterintelligence division William J. Hood, and Angleton's chief of operations Newton S. Miller, were coaxed into retirement within a week of Angleton's resignation after it was made clear that they would be transferred elsewhere and the agency rather than promoted. And the counterintelligence staff was reduced from 300 to 80 people. In 1975, Angleton was awarded the CIA's Distinguished Intelligence Medal. By this time, Angleton had been quietly rehired by the CIA at his old salary,
through a secret contract. Until September 1975, operational issues remained solely the preserve of Angleton. 1961년도에 KGB의 요원인 굴릴첸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망명을 해와서 캠브리지 5인방을 포함한 미국, 영국 정보기관 이중 스파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고, 다섯 번째 이중 간첩에 대한 확정이 곤란해서 혼란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대간첩 사냥이 시작됐고, 혼란스러운 다수의 영상들, wilderness of mirrors,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 CIA 콩울브 국장과 CIA 초대 방첩국장 제임스 앵글턴이 의심을 받았다. 참고적인 상황으로 세이모 허쉬 기자가 뉴욕타임즈에 CIA 국내 방첩 활동 기사를 197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난 직후에 74년 12월 24일 날 제임스 앵글턴이 사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제임스 앵글턴 방첩국장이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세이모 허쉬 기자의 뉴욕타임즈 CIA 국내 방첩 활동 요 기사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것이지, 골리첸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 요걸 이제 기억을 해둬야겠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채용이 돼서 75년도까지 8월달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캠브리지 커민텔은 캠브리지 스파이링이 있는데, 버제스, 맥클린, 그 다음에 MI6의 방첩국 부서장인 필비, 이제 체포전 63년도에 소련을 망명했고, 블런트, 켄 크로스. 켄 크로스는 이제 GCHQ의 울트라 작전 독일 암호 정보를 KGB에 제공한 사람이고, 이들은 베너넌 프로젝트로 공고된다. 1962년 5월 31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독일 모사드의 유대인 학살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이 된다. 이날이 62년 5월 31일. 납치된 때는 이제 1960년 5월달이고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독일 SS의 중령으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Final Solution), 즉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였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처형, 그러니까 이 있고 나서 1963년 1년 있다가 예일대의 스탠리 밀그램이 복종에 관한 행동의 연구, 이제 전기 충격 명령 복종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그 실험의 비윤리성으로 인해서 이 스탠리 밀그램은 자격정지를 먹는다. (62년 10월 20일) 중국과 인도, 중국 히말라야 국경 분쟁이 발생한다. 시노 인디안 워. 이것은 이제 92년 11월 21일,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인도, 중국, 히말라야 국경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1959년도에 티베트 봉기가 있었는데, 이 티베트 봉기가 있고 나서 14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이제 망명을, 인도는 받아주고 중국이 돌려달라 하니까, 보내달라 하니까 안 보내준 거다. 이후에 이제 62년 10월 10일에서 11월 21일 이 사이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한다. 전후 중국의 티베트 침략, 네팔과 부탄은 인도의 관리하에 이렇게 두는 것을 서로 묵인하기로 하고 종료하게 된 거다. 자, 중국은 티베트를, 그 다음에 인도는 네팔과 부탄을 이렇게 서로 관리하게 좀 서로 묵인하는 거다.